식단과 암, 이게 뭐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또 흔히들 잘못 아시는 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해야 할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딱 지목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공육하고 붉은 고기가 계속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 IIRC라고 하죠. 거기 분류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가공육, 그러니까 뭐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됐어요. 이게 담배나 성면처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게 확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1군이요? 네, 그리고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건 이 A군, 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와, 1군 발암물질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경고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수치들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매일 가공육 50g 먹으면 대장암 위험 18% 증가, 붉은 고기 100g이면 17% 증가. 이게 그냥 암에 걸릴 확률 자체가 18%가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상대적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원래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1%였다고 가정하면요. 매일 가공육 50g을 먹으면 그 위험이 1.18%로 원래 위험의 18%만큼 증가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위험 자체가 18%포인트 확 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특히 어떤 자료에서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 아예 안 먹는 사람보다 대장암 확률이 3배에서 4배까지 높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먹어도 40%나 증가한다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먹는 양과 빈도가 중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장암뿐만 아니라 위암이나 유방암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혹시 고기 구울 때 나오는 연기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특히 좀 까맣게 탈 때요. 그때 생성되는 특정 화합물들이 우리 세포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붉은 고기 자체에 많은 햄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거나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암 연구기금 WCRF 같은 기관에서는 조리된 붉은 고기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350g에서 500g 이하, 그러니까 뭐 중간 크기 스테이크 한 두세 덩이 정도 그 이하로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죠. 조리 전 무게로는 한 700g에서 750g 정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고기 얘기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술, 알코올인데요. 이것도 IARC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됐다고요? 네, 알코올 역시 담배처럼 아주 확실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암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양이 없다? 네, 마시는 양이 늘면 늘수록 암 위험은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어떤 암 위험을 높이나요?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꽤 많습니다. 입안, 그러니까 구강, 그리고 목구멍 쪽, 인두, 후두, 식도, 간, 대장, 그리고 여성분들 유방암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졌고요. 췌장암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암을 일으키는 방식은 좀 복잡한데요. 술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게 직접 DNA를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DNA 메틸화 패턴을 좀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몸의 염증 반응이나 산화 스트레스, 쉽게 말해 세포가 녹쓰는 현상을 일으키고요.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엽산 같은 필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아, 그럼 술이 직접 닿는 부위는 더 위험하겠네요. 입안이나 식도 같은 곳이요? 정확합니다. 에탄올 자체가 세포 독성이 있어서요. 술이 직접 통과하는 입안이나 식도 점막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럼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려고 줄기세포 분열이 빨라지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도수가 높은 독한 술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까지 피우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서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위험이 무려 35배까지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죠. 35배요? 와, 네.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 하루 알코올 10g, 이게 대략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 잔만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마셔도 발병 확률이 10% 증가한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암 예방 차원에서는 정말 최대한 절제하거나 아예 안 마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술, 고기 말고 또 요즘 많이 먹는 것 중에 우려되는 게 바로 초가공식품이네요. 탄산음료, 과자, 냉동 피자, 인스턴트 라면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냥 가공식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좀 더 가공 단계를 많이 거치고요. 집에서는 잘 안 쓰는 그런 식품 첨가물들, 예를 들어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 증진제, 유화제, 인공색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약간 공장에서 딱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런 초가공식품 섭취가 늘수록 암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유명 의학저널 BMJ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 식단에서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위험은 12%, 특히 유방암 위험은 11%씩 높아지는 그런 연관성이 발견됐어요. 와, 꽤 높은 수치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냥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양 불균형의 큰 이유 중 하나죠. 보통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 첨가당, 나트륨 함량은 높고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건 부족하거든요. 게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하거나 하면서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고요. 또 식품 첨가물 자체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포장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문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병 위험도 높인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줄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인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짠 음식이랑 뜨거운 음료네요. 맞아요.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서 위암 위험이 커진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위험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발암물질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소금 섭취량이 WHO 권장량 하루 5g 미만이거든요. 그거의 거의 2배, 9.2g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과 관련이 있다고요? 저도 뜨거운 거 잘 마시는데. 네, 65도씨 이상으로 아주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IARC에서 이 A군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뜨거운 것이 식도 점막에 닿으면 약간 화상처럼 손상을 입고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남미나 아시아 일부 지역 연구에서는 뜨거운 차나 음료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식도암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설탕은 어떤가요? 설탕이 암세포의 먹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들을 쭉 보면요. 설탕 자체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물론 과일이나 채소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하고는 좀 다르죠. 음료나 가공식품에 첨가된 설탕은 영양적인 이점은 거의 없이 칼로리만 높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간접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간접적인 경로 때문이에요. 첨가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몸 여기저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특정 암, 예를 들어 대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MJ 연구에서도 설탕에 든 음료를 자주 마시면 전체 암 위험이 18%, 유방암은 22%나 증가했다고 보고했고요. 또 첨가당 과다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비만 자체가 최소 13가지 종류의 암 위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정상 체중인 사람이라도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대사 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체중만 볼 게 아니라 식단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탕이 암세포를 먹여 살린다는 통념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극단적으로 당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포도당을 사용하거든요.
암세포만 딱 굶길 수는 없어요. 오히려 치료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빠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초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니 결과적으로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죠. 곰팡이 핀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상식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견과류나 곡류를 습한 곳에 잘못 보관해서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곰팡이 독소가 생기는데 이건 간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당연히 피해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뭘 좀 조심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 반대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뭐가 있는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역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건 채소와 과일이네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채소랑 과일을 충분히 먹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하루에 최소 400g 이상, 그리고 다양한 종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채소와 과일 섭취가 위암, 폐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계통암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채소나 과일에는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잖아요. 하루 5가지 색깔로 먹자 이런 캠페인도 있던데 색깔이 정말 중요한가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식물이 해충이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이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이토케미칼. 네, 이 파이토케미칼이 바로 채소나 과일의 다채로운 색깔 속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내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색깔별로 다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무지개처럼 먹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색깔 하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다양한 색깔의 파이토케미컬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고 특히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죠. 또 녹색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많은 설포라판 같은 성분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되고 있고요. 보라색 블루베리나 가지의 안토시아닌 역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자랑합니다. 마늘이나 양파의 흰색을 내는 알릴 화합물도 항암 효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건 한두 가지 슈퍼푸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어서 이런 유익한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외에 또 어떤 식품들이 자주 언급되나요? 잡곡밥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흰쌀밥보다 좋다는 건 알지만. 네, 맞아요. 통곡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먹는 것이죠. 국내 연구에서도 잡곡밥 위주 식단이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특히 50세 미만 여성에게서 효과가 더 뚜렷했다고 하고요. 이건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암물질 흡수를 줄이고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배출을 도와서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비타민 E나 리그난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요. 아, 콩도 빠질 수 없죠? 콩은 정말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해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해서 대장암 예방에도 좋고요. 특히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 과정을 거치면 이런 이로운 성분들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늘, 양파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역시 중요하군요. 네, 마늘과 양파의 풍부한 알릴 화합물이나 케르세틴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회복 작용으로 유명하죠.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계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생선은 어떤가요? 오메가3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즉 기름진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서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견과류나 해조류도 좋다고 하던데요. 네, 견과류 중에서는 특히 호두가 좀 주목받고 있어요. 호두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체내에서 우롤리틴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유방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에 풍부한 푸코이단이라는 다당류 성분도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황의 커큐민, 사과의 폴리페놀, 생강의 진저롤, 고추의 캡사이신 등 정말 다양한 식품 속 성분들이 암 예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따로 딱 뽑아서 만든 영양제, 예를 들어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같은 걸로 먹는 건 어떨까요? 그게 더 간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많이 드시죠. 근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대규모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합성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가 암을 예방한다는 확실한 임상적 근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방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미국 의학협회지 JM이라고 하죠. 거기에 실린 대규모 분석 연구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오히려 전체 사망률이 5% 더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국립암센터 연구진의 분석에서도 항산화 보충제가 암 발생 자체를 막는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방광암 위험은 52%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흡연자의 폐렴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에서는 아예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아니,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가 뭔가요? 아직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암세포나 세균을 공격할 때 활성산소종이라는 물질을 약간 무기처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이 활성산소가 너무 과도하게 제거되어서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또 다른 가설은 음식 속에는 수백, 수천 가지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정 성분 몇 가지만 딱 뽑아 만든 보충제는 이런 자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의 합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산화 스트레스를 이용하는 원리인데 이때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치료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암협회 같은 많은 기관에서는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복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건 막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되고 어떤 건 절대 먹으면 안 될 것처럼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정 연구 결과 하나만 떡 보고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특히 좀 상업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가 무조건 암에 좋다거나 대체육은 건강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거나 탄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큰일 난다는 식의 단정적인 정보들은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식생활 지식 교과서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식단은 암 예방을 위한 여러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전체 암 발생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건강한 식단 외에도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요.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 건강한 체중 유지, 그리고 비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같은 감염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거죠. 물론 유전적인 요인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건강한 식단을 지킨다고 해서 100% 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암이 발생할 확률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 중 하나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식단과 암 위험의 복잡한 관계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가공육, 붉은 고기, 술,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초가공식품, 너무 짠 음식, 탄 음식 섭취는 되도록 줄이고요. 대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영양소는 특정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진짜 음식 그 자체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암 예방은 어떤 기적의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전반적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조금이나마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단순히 체중계 숫자와 상관없이 혈당이나 염증 수치 같은 대사 건강 상태가 암 위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 맞춤형 암 예방 전략에서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사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